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을 토대로, 미국 세금 보고할 때 과거와 미래 세금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바로 세금 2월 혜택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세금 2월. 이게 특정 해의 세금 혜택, 공제나 손실 같은 걸 다 못 썼을 때요. 그걸 다음 해로 넘겨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세금 계획 세울 때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 손실이 좀 컸는데, 이거 올해 세금 낼 때 도움 되나? 뭐 이런 거요. 네네. 아니면 주식 투자 손해봤는데 이거 그냥 날리는 건가? 같은 그런 실제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 이 2월 항목들을 잘 이해하고 당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금 2월,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올해 못 쓴 혜택을 그냥 다음 해로 넘긴다, 이런 뜻이죠? 네, 정확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예를 들어 사업에서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이 적어서 그 손실 공제를 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소득보다 손실이 더 크면. 맞습니다. 만약 2월 제도가 없다면 그 못 쓴 공제 혜택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깝죠. 아깝네요, 정말. 네. 2월 제도는 바로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세금 부담을 좀 더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좀 보죠. 먼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순운영 손실, NOL이라고 하죠. 이건 어떻게 2월 되나요? 네. NOL. 이게 2017년 세법 개정 후에 발생한 거는요. 기본적으로 무기한 2월이 가능해요. 기간 제한이 없군요. 네. 예전엔 제한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제한이 하나 생겼어요. NOL을 사용해서 공제를 받을 때요. 그해 과세 대상 소득의 80%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80%요? 그럼 손실이 아무리 커도 그 해 세금을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100% 다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NOL을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쓸지, 뭐랄까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요. 사업 손실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걸 초과 사업 손실, EBL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당의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가 안 되고 다음에 NOL로 넘어가 버려요. 손실이 커도 바로 그 해 다 못 쓰고 미래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거, 주식 투자 손실 같은 자본 손실은요? 이건 어떻게 되죠? 자본 손실은요. 일단 같은 해에 발생한 자본이득이랑 먼저 상계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거죠. 네, 이익이랑 손실이랑 퉁치는 거. 맞아요. 그러고도 순손실이 남는다. 그러면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는 일본 소득, 그러니까 월급 같은 데서 공제할 수 있어요. 3달러. 근데 부부가 따로 보고하면 각각 1,500달러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부 별도 보고 시에는 각각 1,500달러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럼 만약에 손실이 3,000달러보다 훨씬 크면 그 넘어가는 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초과분은 무기한으로 다음 해로 계속 2월이 돼요. 무기한으로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2월 될 때 그 손실이 단기 손실이었는지 아니면 장기 손실이었는지 그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단기, 장기 성격까지 따라간다고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이게 바로 그 세금 손실 확정, 그러니까 텍스 로스 하베스팅 전략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나중에 미래 단기 자본 이득이 생기면 과거에 2월 된 단기 손실로 상쇄하고 장기 이득은 장기 손실로 상쇄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단순히 매년 3,000달러 공제 받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관리랑 세금 최소화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실의 성격까지 관리해야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자료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말 흥미롭다 싶었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 그러니까 증여로 받느냐, 상속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걸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게 취득가액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해서 가치가 막 몇 배씩 오른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요. 네네. 그 세금 계산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원가를 취득가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자산을 증여받으면 일반적으로는 그 증여해준 사람의 원래 취득가액,
아주 옛날에 샀던 그 가격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이걸 승계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아주 예전에 1만 달러에 사신 주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5만 달러가 됐어요. 이걸 제가 증여받으면 제 원가는 여전히 1만 달러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이걸 5만 달러에 팔면 차익 4만 달러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주식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으로 받잖아요?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요? 상속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에 공정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로 취득가액이 새로 정해져요. 이걸 취득가액 상향 조정, step up in basis라고 하는데요. 아, 스텝업. 네, 방금 그 예에서 부모님 돌아가신 시점에 주식 가치가 5만 달러였다면 상속받은 당신의 취득가액은 1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제가 상속받고 바로 5만 달러에 팔면? 그렇죠? 그럼 양도 차익이 거의 없으니까 양도소득세도 거의 안 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아니, 똑같은 자산인데 받는 방식 하나로 이렇게 미래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일수록 세금만 놓고 보면 상속이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럼 장기적인 자산 관리나 상속 계획할 때 이건 정말 꼭 알아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취득가액 상향 조정 규칙은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자체도 고려해야겠지만 미래의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하면 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얘기한 이런 모든 2월 혜택이나 또 이 취득가액을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결국에는 기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기록 관리. 역시 기본이 중요하군요. 네. 언제 얼마의 그 자산을 상든지 손실이나 공제액이 얼마였고 언제 이월했고 언제 사용했는지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IRS는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 그러니까 당신에게 묻거든요. 맞아요. 증명 못하면 혜택도 없는 거죠. 아,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이 세금 2월 항목들, 당장은 잘 안 보여도 잘 챙겨두면 나중에 정말 큰 절세 효과를 주는 뭐랄까 이연된 세무자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이런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관련 기록을 꼼꼼히 챙기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 이전 방식에 따른 취득가액 차이, 이거는 장기적인 재산 계획하고 세금 부담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 샀을 때보다 가치가 크게 오른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취득가액 상향 조정 규칙을 생각했을 때 그 자산을 미래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유리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